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추석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 펜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돈을 무서워합니다. 돈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겪어보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그때 남편의 집안이 상당히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남편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남자가 아니었죠. 남편에게는 8살 많은 형님, 4살 많은 누나, 그리고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서울에 큰 상가 건물 2채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의 6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결혼하고 동서와 형님이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땅도 꽤 많다는 걸 알았고요. 결혼하면서 저희 부부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14억짜리 아파트 역시 시아버지 소유였어요. 네, 시아버지는 정말 돈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의 형제들은 시아버지에게 앞다투어 효도를 했습니다. 특히 형님과 동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굉장히 심했어요.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들 평온한 척했지만 끊임없는 견제가 있었거든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요즘 세상 돈 정말 중요하죠.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조차도 사랑보다는 돈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짓는 세상이잖아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이 정말 무서운 것임을 시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추석에 시아버지께서 뜻밖의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집은 더 이상 명절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과풍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형님은 눈에 띄게 시아버지에게 아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는 제사 지내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요. 그런데 아버님, 괜히 저희를 배려하시느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동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신세대적인 선언이 멋지다고 그동안 몰랐던 시아버지의 매력에 반했다며 아부를 떨었죠.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완전 신세대 시아버지 같으세요. 저 아버님한테 완전 반했어요. 그렇게 시가에서는 명절 차례와 제사를 그만두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신에 명절에는 모두가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이 계획되었죠. 시부모님 2분을 포함해 아주버님 가족 4명, 시누이 가족 3명, 우리 부부, 그리고 서방님 부부까지 총 13명이 하와이로 떠나는 6박 8일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행 경비가 제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더군요. 1인당 경비만 해도 1,000만 원에 가까웠고 전체 경비는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했죠. 모든 비용은 시아버지께서 부담하셨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평생 상상도 못해볼 여행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하지만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부러움은 사라질 겁니다. 이 여행은 겉으로는 럭셔리했지만 사실은
지옥으로 향하는 여정이었거든요. 첫날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는 모두 들뜬 상태였습니다. 형님과 동서는 시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애교를 떨기 바빴고요. 형님은 시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며 과일과 물을 챙겨드렸고, 동서는 시아버지의 여행 계획을 칭찬하며 아양을 떨었고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던 신우는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니들도 참 한결같이 애쓴다. 멍청하기는.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우리 아빠 재산 가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말을 들은 형님과 동서는 신우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서 당혹스럽기만은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신우의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신우 말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거네요. 사건은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와인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서방님이 고기를 추가로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방님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갔는데 그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울리는 소리가 주변의 떠들썩한 대화 속에서도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동서는 자연스럽게 서방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동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다른 사람들은 동서의 그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직 저만이 그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죠. 서방님이 돌아오자 동서는 핸드폰을 집어던지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문자 뭐야? 왜 남의 핸드폰을 봐? 무슨 문자? 서방님이 핸드폰을 확인하자마자 서방님 얼굴도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그때서야 시댁 식구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작은 애야. 다들 즐겁게 있는 자리에서 무슨 소란인 거야? 아버님, 이 사람 바람났어요. 하와이에 잘 도착했냐고, 연락도 없고 보고 싶다고라는데? 이게 무슨 문자냐고. 서방님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참,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오해를 해. 그냥 사업 파트너야. 별거 아니야. 야, 너 여행까지 와서 괜히 오해하지 마. 아버지도 있는데 왜 이래? 하지만 동서는 서방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 파트너? 변명을 하려거든 성의 것이라도 해야 속은 척 넘어가 주지. 사업 파트너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다고? 그럼 다른 문자는 어딨어? 사업 파트너라면 다른 문자도 오고 갔을 텐데 왜 하나도 없냐고. 네가 다 지운 거잖아. 서방님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했지만 동서의 의심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방님은 사업은커녕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해? 사업 파트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날 속이려고? 시아버지는 큰 부자였지만 자식들에게는 그 부를 쉽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수성가해라 라는 주의였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수백억 대 부자이지만 서방님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동서로부터 들었었죠. 그런 서방님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동서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변명이었을 겁니다. 집도 아버님 집이고 네가 받는 월급도 300분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 말해봐. 서방님은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고 결국 급하게 변명을 내뱉었죠. 그래. 형, 사업자금
형이 도와준다고 했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두의 시선은 아주버님에게 쏠렸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자금을 할 만큼의 목돈이 없는 건 서방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서방님의 그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주버님은 곧바로 서방님의 말을 부인했습니다. 나? 내가? 야 임마, 왜 갑자기 나를 끌어들여? 나 그런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아주버님의 말에 서방님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1억이야? 형이 진짜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아이씨, 그냥 다 말하자, 형. 서방님은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주버님은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는 서방님에게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당신이 사업 파트너라고 주장하는 그 여자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봐. 지금 여기 가족들도 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당장. 서방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거부했습니다. 그건, 지금은 안 돼. 그래, 야, 시차를 생각해야지. 참나, 시차는? 지금 한국 오후 4시야.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 이제 그만해. 아버지도 보고 있으시잖아. 우리끼리 한국에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어? 그 순간 동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했습니다. 내가 당신 바람난 거 의심하는 게 이번이 처음 같아? 웃기지 마.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야. 내가 진작부터 벼르고 있었다고. 알아? 이혼할 거야. 당신하고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을 남기고 동서는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서방님은 동서를 따라가 해명하려 했지만 동서는 이미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이 소란스러운 상황에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가족 여행 와서 대체 이게 무슨 난리냐? 내가 이 여행에 얼마나 큰 돈을 썼는데 동현이 네가 제정신이야? 화가 난 시아버지는 술을 들이켰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뒤에서 쑥덕거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형님이 아주버님을 추궁하는 듯했어요. 서방님의 사업 자금을 정말로 돕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 혹은 그와 관련된 다른 일이 있는지 캐묻는 것 같았죠. 당신 설마 서방님 사업 진짜 돕겠다고 한 거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지? 솔직히 말해. 아니라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 형님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버님이 서방님을 도울 의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죠. 이때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하고요. 다음날 아침 동서는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동서를 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 편을 어디서 구해? 조금만 진정해. 하지만 동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 새끼 바람난 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촉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제 증거를 잡았으니 이제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 돌아가면 바로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 동서는 바로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서방님은 동서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저 술만 들이부으며 마셔댔죠.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작작 좀 마셔라. 이 일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술이나 마시니? 내가 그래서 널 평소에도 못 믿는 거야. 하지만 서방님은 술김에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서방님은 시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아주버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 나 진짜 서운한 거 알아? 내가 지금까지 참아줬는데 더는 못 참겠어. 내가 입 열면 형은 무사할 것 같아? 형님은 깜짝 놀라 서방님을 쳐다봤습니다.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야, 너 입 안 닥치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서방님은 술에 취한 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왜 닥쳐야 해? 난 지금 이혼할 판인데 이게 다 형 때문인데.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바람난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말렸잖아. 내 말 안 들은 건 너야. 그런데 이제 와 왜 내 탓을 해? 충격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서방님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그 여자 만난 거, 그거 다 형이 소개한 거잖아. 형이랑 같이 술 마시다가 그 여자 만난 거야. 형이 투자자라면서 소개시켜줬고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잖아. 서방님의 폭로에 아주버님은 얼굴이 굳어졌고 형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형님이 의심을 품고 아주버님에게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서방님 사업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야? 도대체 무슨 돈으로?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바른 대로 말 못해? 당신도 평범한 직장인인데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형님의 집요한 추궁에 아주버님은 점점 더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돈 주기로 했어. 사업자금 다 엄마가 주기로 한 거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동현이랑 사업하기로 한 거였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뭐라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당신이 재광이랑 동현이한테 사업자금을 줘?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가운데 시아버지는 대노를 하기 시작하셨죠. 설마, 당신 내 돈 건드린 거야? 이 여자가 미쳤나?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평소 건물 관리는 시어머니가 맡아왔습니다. 상가 건물의 월세나 보증금 관리 같은 일을 모두 시어머니가 처리하셨죠. 그런데 서방님의 외도 사건이 폭로되고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까지 연루된 것이 드러나자 시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내 통장 가져와! 대체 무슨 돈으로 그랬는지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여보, 지금 여행 중이잖아. 하와이까지 와서 통장이 어딨겠어. 지금 확인 못해요. 집에 가면 다 말해줄게요. 화 좀 그만 내요. 그럼 핸드폰으로 보여봐. 요즘 그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 당신이 돈 관리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 내가 아는데 어디서 확인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해? 지금 당장 보여봐. 저도 시어머니가 평소 핸드폰 은행 어플을 통해 시아버지 상가에 들어가고 나오는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용하시는 핸드폰도 시아버지 명의이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보여줄 수 없다며 거부하셨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애들도 다 있는데 당신 왜 이래요? 그렇게 두 분 사이에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해지자 신우이와 남편이 급히 두 분을 말렸습니다.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한국 가서 찬찬히 어머니 이야기 들어봐요. 네? 맞아요, 아버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건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상가 월세 받는 통장, 거기 이체 내역들 다 나한테 정리해서 사진으로 보내. 시아버지는 오랜 거래를 해온 은행의 VVIP 고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은행을 가면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는 시아버지를 모셨었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곧 은행 직원이 모든 이체 내역을 시아버지에게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답을 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지금 이러지 말고, 제발.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지만 은행에서 곧 이체 내역을 시아버지에게 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사실은 내 동생 사업하는데 당신 돈을 좀 썼어. 그리고 재광이한테도 쓰기로 약속했고. 뭐?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처남한테 썼다고 말하는 거냐? 왜 당신만의 돈이야? 부부의 돈이잖아. 이제껏 당신 내조하면서 살았으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부부의 돈? 이걸 확? 개소리 마라. 그게 내 돈이지 어떻게 부부 돈이야? 네가 한 푼이라도 벌어봤냐? 평생 내 돈 쓸 줄만 알았지. 그런데 뭐 부부의 돈? 네가 미쳤구나. 아주 제대로 약을 먹었어. 두 분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막말에 가까운 소리를 계속 질렀고 시어머니는 자신도 그 돈을 쓸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셨죠. 이 난장판을 보고 있는 자식들은 시아버지를 계속 말렸어요. 하지만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가족 여행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믿을 수 없는 막장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어요. 여행 동안 우리는 숙소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화가 치밀어 술을 마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시어머니 역시 신우와 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저와 형님은 시어머니의 한탄을 듣고 위로하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6박 8일간의 지옥 같은 여행이 끝이 나고 저희는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도망치듯 신우 부부와 함께 신우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셨죠. 저 여자랑은 이혼할 거다. 거지같이 살던 여자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아주 도둑년이었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와 남편은 그 말에 당황하며 시아버지를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 부부도 집으로 돌아가고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시아버지는 분노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셨죠. 특히 시어머니와 남동생,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처남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차 안에서 처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너 이 새끼야! 네가 꾸민 짓이냐? 내 돈 빼돌린 거 다 들었다. 너 내 돈 어디에 썼냐?
또 지난번처럼 네 엄마 아프다고 몰래 뺏은 거야? 내가 분명 말했지. 그게 마지막이라고. 당장 가지고 와. 확 콩밥 먹여버리기 전에. 평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시는 시아버지였기에 통화 내용은 저희 부부도 전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뭔 소립니까? 무슨 돈이요? 내가 형님 돈을 왜 빼돌립니까? 아, 이 새끼가 발뺌을 하네. 네가 네 누이랑 작당하고 내 돈 빼돌린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없이 산다고 지금 저 무시합니까? 저 돈 빼돌린 적 없어요. 누님한테 통장만 빌려준 거라고요. 이건 또 뭔 소립니까? 순간 저희 부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통장만 빌려줬다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이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네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기회 줄 때 지금 당장 똑바로 말해. 믿거나 말거나 형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 돈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시 외삼촌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진짜? 진홍아, 네가 알아봐라. 너한테 이 일 맡길 테니까 저것들이 내 돈으로 무슨 작당을 하는지 네가 빨리 조사 좀 해봐라. 남편은 시아버지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상가 월세와 보증금 등 모든 재산 관리를 맡기기로 했고요. 앞으로는 네가 이 모든 관리해라. 이 다른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같이 다 내 돈 어떻게 하면 뜯어낼 수 있나. 이 대가리들만 굴리고 있으니 난 너만 믿는다. 그 말에 남편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듯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집으로 가신 후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혼자 계신 것이 걱정된다며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부탁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 나름대로 시가에 머물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사이가 파탄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사건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남편은 흥신소를 써서 시어머니의 모든 행적을 파헤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엄마야. 엄마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 지금 두 분 이혼을 막고 화해시키는 게 중요한데 왜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 가족이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가족이었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사고친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아버지도 참을 만큼 참으신 거라고. 그리고 이어서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 부모님 재혼한 사람들이야. 형하고 누나는 사실 어머니 자식들이야. 어머니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반면 나와 동생은 아버지 친자식들이고 그렇게 각자 자식들 데리고 와서 우리 부모님이 재혼한 거야. 그때가 내가 5살 때 일이었네. 이 진실을 듣고 나니 그동안 시부모님의 미묘한 관계와 자식들 사이에서 흐르던 긴장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대체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미안해. 난 그저 어려서부터 함께 했으니 형은 그냥 형이고 누나는 그냥 누나라고 생각했어. 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복잡한 가정사를 꼭 설명해야 하나 싶었던 거고.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어머니와 어머니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탐내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서 당신 모르게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거고. 시댁 식구들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서는 각자에게 돌아올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른 감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더욱 결심을 굳힌 듯 보였어요. 남편은 흥신소에 의뢰해 시어머니의 뒷조사를 착수했고 한 달 만에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남편은 손꼽히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물로 시가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대기업에서 일하며 항상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었죠. 시아버지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이번 일도 신속하게 처리하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더욱 남편을 믿기로 했고요. 결국 한 달 후 남편은 시어머니의 모든 행적과 자금 흐름,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쓴 돈의 내역까지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은 모든 증거를 시아버지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돈 빼돌리고 있던 거 명확해요. 그래, 잘했다. 내 돈이 처남 그 쓰레기한테 다 넘어간 게 맞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외삼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게 맞던 것 같아요. 외삼촌 말대로 어머니한테 통장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내민 서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남동생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통장에 시아버지의 돈을 빼돌려 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이 시어머니의 내연남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도저히 믿기 어려웠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내연남에 대한 정보와 그 남자의 사진까지 모든 것을 알아내어 시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료를 보며 굉장히 분노하셨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역시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아니, 네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아주 내 재산 다 털려서 이 거지 될 뻔했다. 괘씸한 것들, 거지 같은 것들 걷어서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시아버지는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저도 이때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이 수집한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이는 시아버지를 찾아와 매달리며 이혼을 막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결국 시누이는 분노에 차서 시아버지를 향해 악담을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늙은이. 그렇게 돈이나 움켜쥐고 평생 외롭게 늙어 죽어. 저는 시댁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는 신우를 밖에서 만나 위로했습니다. 그런 제게 신우가 말하더군요. 이 집 식구들은 다 돈에 미쳐있는 인간들이야. 우리 엄마가 바람이 났다고? 웃기지 마. 돈으로 뭔들 조작을 못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돈에 눈 멀면 너도 저 인간들처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어요. 그 사이 저희 부부는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갔고 바뀐 것이 있다면 시동생 부부가 결국 이혼을 했다는 것과 시누이가 시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이사를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간 시누이는
더 이상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제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한편 아주버님은 매일같이 시아버지를 찾아와 시어머니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용서를 못하겠다면 적어도 자신하고는 부자의 연을 끊지 말라고 빌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을 차갑게 대하셨어요. 네가 이러는 이유 내가 모를 줄 아냐? 내가 네 엄마랑 이혼하면 너도 이제 내 재산 유산으로 못 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엄마 따라가라. 난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고 볼 생각도 없다. 그 말만 남기고 아주버님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제 남편을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고 모든 재산 관리를 남편에게 맡기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친아들인 남편에게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죠. 이제 믿을 건 너희 부부뿐이다. 니들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정하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에 반가웠죠. 하지만 시누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 제대로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어요. 나도 엄마 뒷조사를 좀 해봤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엄마가 내연남과 바람이 난 건 분명 잘못이야. 그런데 뭔가 이상해. 그 내연남 말이야. 52살이더라고. 젊은 남자였어. 그렇게 젊은 남자가 왜 엄마한테 접근을 하냐고. 시어머니는 당시 61였고 몸매나 외모도 특별히 관리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내연남이 시어머니에게 접근한 이유가 있다는 게 신우의 말이었죠. 사실 저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내연남 관련 서류를 전달할 때 그 점들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엄마가 관리가 잘 된 꽃중년도 아니잖아. 오히려 동년배 다른 분들보다 더 연세가 들어 보이는 분인데 그런데 왜 하필 그 젊은 남자가 엄마한테 접근을 하냐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모든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그 내연남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다는 거야. 엄마하고도 더 이상 연락이 안 된대.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로 나오고. 이거 너무 수상하지 않아? 대놓고 그놈이 우리 엄마 작업한 거잖아. 저는 시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 동안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누이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어 보였어요. 누구도 이 의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테지요. 오직 시누이 혼자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이 느끼는 의문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의심스럽긴 해요. 저는 저대로 따로 조사해 볼게요. 제발 부탁해. 나 이제 믿을 사람 올케뿐이야. 그렇게 저는 시누이의 한풀이를 한참 동안 들어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위안을 얻은 듯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와 헤어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친정 여동생의 부탁으로 집에서 꽤 많이 떨어진 일산에 갔었죠. 그날 급하게 친정 여동생이 만나자고 조르더라고요. 워낙 걔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그날 아침 일산으로 향했어요. 여동생이 깜짝 놀랄 사람을 소개해준다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여동생이 일산에서 예비 제부를 처음으로 제게 소개해주더군요. 그래서 셋이 함께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길가의 한 카페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일산에서 남편을 보게 되다니
남편이 왜 여기에 있지 싶었죠. 남편은 일산에 아무런 연이 없었거든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카페에 들어가려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고 있던 시어머니의 내연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남편과 함께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죠. 혹시 남편이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내연남을 고소하려고 만난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런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남편과 내연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내연남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서류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남편과 내연남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근처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과 내연남은 잠시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고는 내연남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내연남을 뒤따라갔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간 시어머니의 내연남은 자신의 차로 향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급하게 제 차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서둘러 내연남의 차를 몰래 따라갔지요. 불안감에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남편이 그 내연남과 함께 있고 그 남자에게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주고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꽤 오래 통화 연결음이 들리더니 이윽고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당신 왜? 여보,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 당연히 회사지. 왜? 남편 회사는 강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남편이 일산에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 회사구나. 그럼 바쁘겠네. 알겠어. 이따가 집에서 봐.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떨리네. 아, 별거 아니야. 낮잠 좀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꿔서. 아무튼 집에서 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 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무언가 제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내연남의 차는 일산 IC를 지나쳐 파주 쪽으로 향하더군요. 그러더니 내연남 차는 휴게소로 들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를 따라 휴게소로 들어갔죠. 내연남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 밥을 먹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은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를 발견한 내연남은 저를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에 띄게 신경이 곤두선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백진홍 아내예요.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내연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린 듯 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죠. 저는 그 반응에 안심하며 내연남을 떠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 이 남자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없을 듯 했거든요. 저도 일 하나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연남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 역시 그 순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표정을 감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연남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가 1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잠시 내 의심이 틀린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연남이 이어서 말하는 걸 듣고 내 의심이 사실이었구나 확신하게 되었죠. 저 지금 조심하고 숨어 있어야 하는 거 아시면서.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의심이 맞았구나. 내 남편이 이 사람을 써서 지난 모든 일을 꾸민 게 맞구나. 남편을 믿었던 만큼 내 의심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떠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욱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의뢰할 일은 반년쯤 뒤에 해주시면 돼요. 반년 뒤라. 그 정도면 해드리죠. 상대가 누굽니까? 제 가격 아시죠? 가격은 잘 몰라요.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한 거라. 얼마 정도 하나요? 5천만 원이요. 사실 사모님 시어머니 일 꽤 힘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할머니들 꼬시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비위도 상하고. 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 남자가 시어머니에게 접근한 것은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라면 5천만 원은 주셔야 해요. 돈은 선입금으로 2천 주셔야 하고 일 끝나면 나머지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계약금은 백 사장님한테 받으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남편이 아닌 제가 필요한 거라 저와 직접 연락하시면 돼요. 내연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무런 의심 없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일 시작될 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그 남자의 명함을 들고 제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건 내 남편이 꾸몄구나. 내 남편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구나. 남편이 이 남자를 고용해 시어머니가 바람나게 유도하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이혼을 시킨 것이었구나. 남편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독식하기 위해 이 모든 엄청난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니 얼마 뒤 남편도 집에 왔어요. 퇴근 시간은 아직 남았는데 말이죠. 조사장한테 전화 왔었어. 오늘 당신 조사장 만났더라.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나 미행했니? 우연히 당신하고 조상식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거 봤어. 그래서 조상식 따라가서 물어본 거야. 대단하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좋아하는 이유가 맞았네. 똑똑해 당신. 시어머니 바람나고 내연남 생긴 거 당신이 꾸민 거지? 그래서 이혼시키고 자식들 다 쳐내면 당신이 혼자 상속받으려고. 제 물음에 남편은 차분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당신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 똑똑하거든. 살면서 나한테 들러붙는 여자들 많았는데 걔들 다 멍청했거든.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이 급하게 올라오지 않잖아. 그저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 언제나 분석을 하잖아. 그래서 당신이 좋았어. 남편의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결국 당신만 진실에 다가섰네. 우리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였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계모라고 해도 당신을 30년 동안 키워주신 분이잖아. 어떻게 그런 분을 그렇게 함정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저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아니던 어쨌거나 바람난 건 어머니 잘못이지. 내가 사람 붙였어도 바람 안 났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30년을 날 키워줬더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리고 정확히는 아버지 돈 때문에 날 양육해준 거지.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거 없어. 정선아, 그냥 지금을 즐겨. 우리 아버지, 당신 시아버지, 암이야. 그 양반이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매년 2번씩 건강검진을 받거든. 그래서 일찍 발견하긴 했는데 암에 걸리셨더라고. 고작 이기지만 그 연세의 암이라니. 아마 오래 살지는 못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이라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말을 하는 자식이라뇨. 남편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와 그 자식들에게 유산 가는 꼴 나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노려봐. 야, 나 뚫리겠다. 말했잖아. 나 당신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자. 우리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원하고 상상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남편의 말에는 차가운 철저한 계획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아들인 서방님까지 내쳤다고 말했어요. 그 멍청한 내 동생 놈도 아버지가 내쳤어. 사실 재수씨가 아버지 친구 딸이었거든. 그런데 그 멍청한 놈이 바람이 나서는 뭐 나로서는 계획하진 않았지만 뜻하지 않은 좋은 수학이었고 결국 남편의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시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제 남편뿐이었으니까요. 넌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해. 난 우리 정선이 믿어.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껄껄껄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 자식 새끼들 다 별 볼 일 없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는 참 잘 낳았다. 내 재산이 내 씨도 아닌 놈들한테 갈까봐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이, 친홍이가 알아서 일을 잘 처리했구만. 역시 똑똑한 놈이야. 시아버지는 남편을 칭찬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 그 정도로 똘똘한 놈이면 내가 믿고 내 돈 건물 땅 다 물려줄 수 있다. 그 놈이 내 재산 잘 불려나갈 거야.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찾아와서 이 이야기 하는 거냐? 너 다른 마음 품은 거 아니지? 그러지 말아라. 너 똑똑하지 않냐? 다른 며느리들은 그냥 개돼지들이었어. 그저 내 돈이나 쓰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고 싶어서는. 딱 부전자전이네요. 제 말에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돈이라는 게 독이 있다. 그래서 약한 놈들이 가지면 독이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가지면 힘이 되는 거야. 괜히 이곳저곳에 쓸데없는 말 흘리고 다녀서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선택 잘해라.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제 뜻을 말했습니다. 아버님, 암이시죠? 돈 많으신데 그 돈으로 치료 못 하신대요?
아버님, 지금 주변을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 집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어마무시하죠? 아마 저는 평생 일해도 이 집 못 사겠죠.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아버님 지금 60평 이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이 집엔 온기가 없어요. 그냥 싸늘함만이 가득해요. 그거 아세요, 아버님? 이 집 꼭 집이 아니라 관 같은 거. 제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 쳐내시면 아버님 아들이, 제 남편이 아버님 말 잘 들을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아버님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들 하나뿐이 없게 되는 그 순간 아버님도 내 남편의 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선택 잘하라고요. 제 선택은 벌써 끝났어요. 저는 더는 이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이혼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위자료는 못 준다. 결국 그분은 끝까지 돈만 생각하더군요. 끝까지 돈에 집착하는 시아버지의 태도에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예상 외로 덤덤하게 협의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이혼 절차를 밟았죠. 그리고 이혼하면서 저에게 꽤 큰 금액의 위자료를 주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뜻의 돈인지, 저를 정말 사랑했어서 주는 돈인지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협박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이후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내연남, 남편에게 사주를 받은 그 남자, 조상식의 명함을 시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지와 나눈 대화의 모든 녹음 파일도 함께 건네주었죠. 이젠 형님이 내 전 남편, 당신 동생과 맞서 싸우든 아니면 돈을 받고 합의하든 그것도 아니면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가든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왜 날 도와주는 거야? 괜히 아버지, 아니다. 이제 아버지도 아니지. 그 노인네한테 밉보이면 옳게도 골치 아파질 텐데. 형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전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 행실이 똑바랐다면 애당초 그렇게 당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돈에 미쳐서 싸움난 당신들 싸움에서 저는 형님이 무력하게 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일을 꾸민 전 남편 때문에 가장 피해본 사람은 저니까요. 돈이라는 건 참으로 묘한 것이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도 돈 앞에서는 낯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전시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벌어진 이 전쟁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어요.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여겨졌던 그 돈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좀먹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결국은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거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신우도 모두가 그 앞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만약 이 가족들이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고 미워했을까요? 어쩌면 더 소박하고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죠. 돈만 있으면 모든 갈등과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돈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삶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돈이 넘쳐날 때의 고통은 또 다른 종류의 고통임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는 신우이에게 남편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고 그들 모두와 연을 끊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 모두를 털어내버렸죠. 지금도 여전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준 증거들로 인해 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다다랐지요. 아주버님은 여전히 자신의 친모가 아닌 전 시부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유산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방님은 잘못을 빌며 자기 형인 제 전남편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지만 말아달라고 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소송과 갈등을 하며 서로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 돈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돈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돈, 가족을 파탄내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 힘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